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혈액을 공급받아 그 구조와 기능이 유지됩니다. 이처럼 인체의 각 장기에 혈액을 보내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맥은 물탱크로부터 물을 받아 여러 가정에 공급해주는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동맥이 혈액을 정상적으로 운반하려면 내면은 매끈하고 혈액의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동맥벽은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동맥 내벽에 기름기가 많이 끼면 피가 흐르는 내면이 껄끄러워지고 좁아지며 그 벽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동맥은 거의 막히는 상태에 이르러 동맥 본연의 임무인 혈액을 운반하는 기능을 잃게 되는데요.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동맥경화성 질환이라 정의합니다. 보통 동맥경화가 생겨 조직과 장기에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허혈이라 부르고 심장에 이런 상태가 오면 협심증, 뇌에 오면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진단하는데요. 동맥경화가 더욱 진행되면 좁아지고 껄끄러워진 동맥에 피가 엉켜 피떡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혈관은 완전히 막혀 혈액을 공급받던 조직이 괴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며 심장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심근경색,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70세 이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동맥경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상담받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세한 정보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동맥경화증이 의외로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참 많더라고요. 일단 이 동맥경화증의 어떤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동맥경화증은 그 동맥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심장에서 이제 조직 세포들한테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가는 그 혈관을 말하죠. 그 동맥이 경화 딱딱해졌다고 해서 이제 말을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맥경화증의 정의란 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합병증을 말하는 거죠. 네. 심장마비, 아니 심근경색증이나 뭐 뇌졸중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그 자체로서의 어떤 질병의 의미보다는 동맥경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따라오는 질병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야 이제 네. 동맥경화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네. 환자분들은 뭐 눈에 보이는 증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그 합병증을 말하고 의사들은 네. 그 병의 원인을 말하게 되죠. 원인이 이제 동맥경화 때문에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동맥경화 자체로 우리가 그 어떤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심장 혈관에 이제 막힘이 온다면은 네. 협심증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층계를 올라갈 때 뭐 가슴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슴을 누르는 소위 그 코끼리가 자기 가슴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묵직한 느낌이 네네. 든다. 네. 이런 말을 하시거나 숨이 더 차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뇌졸중은 굉장히 작게 오면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보통 뇌졸중의 현상은 한쪽 손이나 팔에 힘이 빠진다거나 네. 걷는데 힘이 없어서 불편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대부분 옵니다. 굉장히 크게 오면은 양쪽에도 올 수 있지만 네. 한쪽 손 아니면 한쪽 발 이런 데서 힘이 빠졌다거나 감각이 떨어졌을 때 네.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뇌졸중 증상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또 다른 질병의 어떤 증상하고도
좀 교차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특히 뭐 목 디스크라든지 예. 디스크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추나 척추에 이상이 있게 되면 또 한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한쪽 사지가 좀 불편해지신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신경이 눌려가지고 네네. 신경의 문제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죠. 디스크가 나와서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눌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힘이 빠진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뇌에 이제 그 위를 상지나 하지 아니면 얼굴 같은 데를 조절한 근육을 조절하는 그 뇌 부분에 네. 그 이스키미아 그 피가 안 가게 될 경우에는 네네. 그쪽에 스트로크가 오면서 네. 거기에 힘이 빠지는 거고 네. 그렇지만 그 근육이나 신경은 정상이지만 네. 뇌에서 그 신경 뇌가 죽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시그널을 못 보내서 네. 생기는 거니까 결론은 힘이 두 개 다 없는 거는 똑같지만 네. 의사들이 보면 약간 틀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환자를 보면 다르게 느껴지나요? 이게 뇌졸중 때문인 건지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이 오는 건지. 예,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피지컬 exam을 해보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증상이 날 수 있죠. 네네. 정확하게 어떤 데 눌렸느냐에 따라서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뇌졸중의 지금 증상을 좀 짚어주셨어요.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뇌졸중의 증상이 이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거나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나타나게 되면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나타났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와서 네네. 완전히 반신이 마비가 됐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올 경우에는 네. 우리가 재활치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하면 조금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양쪽 팔이나 뭐 손이나 한쪽 굉장히 작은 국소 부위에 네네. 그 이상 병변이 온 거는 그만큼 뇌에 네. 큰 부위가 아니라 적게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갔을 때는 재활 치료를 함으로써 좀 좋아지고 아니면 굉장히 작은 부위는 보통 24시간 안에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우리가 생길 이제,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24시간 안에 증상이 왔다가 간 거를 이제 TIA라고 하는데요. 네. 트랜시언트 이스케믹 어택 해서 네네. 제가 한국말로는 모르겠는데 네. 그 뇌졸중이 잠시 왔다가 가는 거. 미니 중풍이라고 예, 얘기하는 거. 미니 스트로크라고도 하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네네.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문제는 이제 증상은 없어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70, 80%가 더 큰 게 올 거라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꼭 반드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밀 검사를 해도 보통 이제 뇌 MRI를 많이 찍으세요. 네. CT로는 안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MRI를 찍었는데 MRI는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증상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MRI까지 찍었는데 네. 뭐 뇌 그 혈관 쪽으로 아무런 문제가 네네. 없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경계통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척추를 누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네네. 힘이 빠지는 거였으면요. 예. 그렇군요. 이게 좀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보면 확실히 예. 이제 뭐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예. 있고 뭐 MRI까지 다 찍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도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부차적으로 다른 치료를 좀 받아보셔야겠네요. 다른 곳을 좀 의심해서. 네, 보통 의사들이 네네. 그냥 검진을 해서 보면 MRI 찍기 전에 뭐 한 80% 90%는 이상 소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안 나올 거라고 대충 다 감 잡고 네네. MRI는 오더 하거든요. 아. 예, 보통 이기점을 해보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뭐 10%라도 미스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나올 거라고 해도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MRI를 또 찍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MRI 상으로 만약 이번 달에 찍었어요. 그런데 네. 다음 달에 또 그 없던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찍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안에 증상이 없어졌을 때는 네. 굉장히 미세하게 왔으면 오고 나서 바로는 MRI에서 그게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주 적게
갔던 경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면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콜레스테롤 조절 이런 약을 해가지고 네. 조절을 하는데 갑자기 또 증상이 오면 이제 그 작았던 게 그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증상이 나오면 다시 찍어서 그 어디가 다시 막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요즘 주변에 보면 그 증상이 아주 심할 때 MRI를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증상이 심할 때는 이제 보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MRI 상으로. 네. 근데 깨끗한데 그 증상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아, 혈관 그렇군요. 문제나 아니면 네. 스트로크가 아니라 네. 예, 다른 것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동맥경화가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또 에이징의 어떤 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에이징이 가장 큰 거죠. 네. 제가 재작년에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동맥경화증 학회가 한번 있었는데 네네. 뭐 그때 타이틀이 태어나면서부터 동맥경화는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 이제 노화의- 에이징하고 예, 예, 관련이 예, 있다는 우리가, 거죠. 네. 아까 하신 것처럼 그 수도관하고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확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집을 져놓고 새 파이프를 넣어도 네. 현미경으로 보면 물을 트는 순간부터 조금씩 석회가루가 네, 끼겠죠.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80년을 쓰면 네. 어느 정도 막히느냐. 이제 음. 그거를 막히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네. 얼마만큼 막히게 할 건가. 그리고 그 막힘을 어떻게 줄일 건가를 우리가 항상 그거를 알아야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의사들이 약을 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에이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아주 재미있는 타이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동맥경화는 시작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수도관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막히느냐, 얼마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되느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그 노화와 어떤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까? 예, 한국 분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흡연이죠. 흡연이요. 예, 네. 흡연은 우리가 백해무익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뭐 폐암을 걸릴 거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흡연 같은 경우는 2.8배 정도, 2.9배 정도의 위험도를 높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2.9배라고 하면 별로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신데 이 뇌졸중이 아까 미니 스트로크처럼 오신 분이 네. 그러면 MRI에는 계속 피가 어느 정도 가고 있으니까 크게 안 보이는데 네. 혈관이 작아지면은 그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MRA라는 거를 찍어보지 않으면은 그리고 실피줄은 안 보여요. 그래서 괴사가 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괴사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피가 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실핏줄에서 어느 정도 작은 핏줄이 막혀 있는데 아직도 피는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한 까치를 피시면 네. 거기에서 블러플로가 그 피가 가는 용량이 한 30% 이상이 줄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촉진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뇌졸중을. 예. 네. 근데 이제 벌써 그나마 해도 피가 조금 가고 있는 데서 30%를 딱 줄여버리면 네. 그때는 괴사가 될 수 있죠. 뇌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한 까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네. 제가 뭐 신장내과니까 신장 지금 투석하시는 분의 지금 제가 투석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이 지난 1년 동안 세 분이나 담배 때문에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갑자기 이제 콩팥이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나빠지면은 물어보면 다시 담배를 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근데 몸이 망가져도 그 금연이 안 되시는군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예전에 한가 폈는데 요즘은 세 까치만 펴요. 뭐 이랬는데 그 세 까지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죠. 물론 정상 신장이었으면 안 그랬겠지만 네. 어느 정도 망가진 상태에서는 혈관이 줄어들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흡연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네. 정말 그건 쥐약이네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당뇨죠. 근데 당뇨보다 이제 오늘 콜레스테롤이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아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동맥경화증이 올라오는데 뭐 3.25배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다가 아니라 LDL이라고 네. 해서 그 콜레스테롤이 HDL, LDL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LDL이 올라가면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병으로는 당뇨가 2.4배 정도 올리고 이제 고혈압이 1.9배, 뭐 복부 비만 있으신 분이 1.6배. 뭐 다른 사회 정신적인 문제, 이제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사회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그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정신적인 건데요. 네. 우리 혈관하고 무슨 밀접한 연관이 있겠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은데 스트레스와 동맥경화가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들이 막연히 그 통계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러니까 뭐 동맥경화 뭐 빨리 돌아가시더라, 문제가 많더라 이랬는데 네. 우리가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에서 이제 뭐 DNA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의료의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인터루킨 6라는 그런 우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가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 2012년에 UCLA에서 네. 2012년에 UCLA의 정신과 학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터루킨 6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인터루킨 6가 결과적으로 피곤을 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피곤하다는 게 피곤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다는 안 알지만 네.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인터루킨 6. 근데 이런 인터루킨 6하고 인터루킨이라는 원인자들이 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염증 반응이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방이 끼면 동맥경화증이다 했는데 그걸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알았었어요. 근데 네. 2005년에 보니까 그 지방이 혈관에 낀 거는 원인 제공을 했을 뿐이고 네. 결과적으로 우리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백혈구들이 그 혈관에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네. 문제를 일으킨 게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는 거를 10년 전에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과 행동들이 동맥경화증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요, 박사님, 그 스트레스 네. 때문에 이 원인 하나 가지고도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염증 반응으로? 그렇죠. 조금씩 생기는 거니까 이제 네. 어느 정도가 거기서 생기느냐가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또 기름진 것도 먹고 네. 안 좋은 것도 하고 공해도 접하고 이러면서 동맥경화증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것들도 같이 합쳐서 조금씩 모여서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원인들만 좀 제거가 된다면 굳이 동맥경화 약을 먹지 않더라도 동맥경화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동맥경화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무조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진단을 받았다는 게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자부터 동맥경화증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수도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관이 점점 우리가 석회가루가 낄 건데 여기에 석회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네. 거기다 물 필터를 낄 거냐, 2개를 낄 거냐, 네. 그리고 물 소프트너까지 낄 거냐 이런 것들을 그럼 하나보다 2개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어떤 거를 치료할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모든 것들을 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나쁜 인자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동맥경화증을 좀 미리 예방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은 없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약 같은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생활 습관을 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막무가내로 뭐 운동하고 좋은 거 먹으면 좋다 이렇게 네. 됐는데 자, 지금 2005년에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액티베이션 때문에 생긴다는 그게 키가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모든 물질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물질들이라서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 동맥경화증이 향상이 된다. 네. 뭐 그리고 주기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일과 야채 이런 데서는 그 산화작용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산화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산화작용을 반대로 해주는 항산화 물질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동맥경화증이 줄어지니까 항산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네. 음식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케일 뭐 이런 식으로 야채, 네.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이 좋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 과일을 먹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라는 네. 정보를 주셨는데 동맥경화라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기를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특히 레드밋 네. 전문의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게 2005년 전까지 기름이 끼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이 나왔었죠. 당연히 그 원인을 제공을 하는 거는 기름이 혈관벽에 있으면 그것이 원인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염증 세포가 거기를 청소를 하려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탄수화물이 더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2005년 이후로 많이 밝혀내게 됩니다. 근데 탄수화물도 박사님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제되지 않는 홀빛이 있고요. 정제가 된 어떤 그 백미라든지 하얀 와인 밀가루, 화이트 플라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탄수화물은 동맥경화의 적이다라고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여기서 약간 말에 비껴나가야 되는 게 네. 모든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뭐 콜라를 마셔서 거기에서 나온 당이나 네. 과일에서 나온 당이나 당은 당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데 뭐의 차이가 있냐면 네네. 그 당이 들어오면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파이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흡수가 적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확 올리지를 못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현미가 좋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하얀 쌀보다 그 바깥에 있는 껍질이 뭐 영양소가 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소화가 더디기 때문에. 소화가 더디어서 흡수가 적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데 더디게 천천히 하니까 네. 거기에서 스파이크가 오는 거를 아. 막아줘서 네. 그 음식이 좋다는 거지 탄수화물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그 고지방보다는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식단을 좀 줄여보셔야 되는 게 동맥경화의 어떤 치료, 어떤 생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우매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소고기를 드시게 되면 네. 그 기름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소기름 네.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돼지고기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이게 굳지 않고 녹는다는 그런 뭐 속설 때문에 이렇게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약간 잘못 알아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였을 거예요. 네. 지금 그 지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컨트로버시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요즘 들어서 지난 한 4년 5년 나오는 추세들은 이제 탄수화물이 더 나쁘다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저런 말 들어봤죠. no carb 다이어트에 high fat low carb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네. 고지방
고지방 저탄수화물. 네, 고지저탄. 예. 네. 그런 다이어트가 나온 이유가 이제 탄수화물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중에서도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아셨던 거는 동물성 지방이 다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절대적으로 믿는 의사들은 네. 동물성 기름이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그럼 보니까 버터에다가요. 네. 막 돼지고기 볶아 먹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만 하면 또 몇 시간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이유가 자 여기서 또 다시 산화작용 얘기가 나와요. 네. 그 그 완전히 얘기는 저희가 잠깐 전하는 네. 말씀 듣고 와서 얘기할까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욱 박사 모시고 70세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맥경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맥경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213-520-1540번, 520-154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잠시 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카톡으로 질문 주실 분들은 라디오 코리아 1540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시고 70세 이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맥경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카톡 질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성지방이 165가 나왔습니다. 몸무게 117에 마른 체형이지만 배만 볼록 나와서 복부에 지방이 많지 않나 싶어요. 현재 52살로 갱년기로 고생 중이며 일주일에 닷새 40분 정도 운동하고 스트레칭합니다. 관리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미 관리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수치는 괜찮네요. 수치는 괜찮은 예, 거예요. 네. 154이면 조금 높기는 하지만 165. 이제, 165. 네. 150 이하로 낮추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오메가3 피시 오일 정도 드시고 네. 이제 운동을 하는 거를 5일을 40분씩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5일을 2시간씩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편적인 한국 분들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공원 같은 데 가서 한 40분을 그냥 걷죠. 그 친구분들하고 수다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이 40분을 걷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그 골다공증에는 좋습니다. 네. 걷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운동이나 아니면은 살을 빼기 위한 운동 아니면은 심혈관이나 혈관 네. 건강을 한 운동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그렇게 40분 파크를 시원하게 딱 걷고 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맛이 돌죠. 그럼 결과적으로 같이 해서 뭐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훨씬 많이 드시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하고 살 더 쪘다는 분들이 딱 네.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운동을 하시려면 3분 동안 자신이 3분 이상 절대로 못할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죠. 지금 카톡 주신 분은 다시 추가 카톡이 왔는데 짐에서 지금 그 자전거를 타신다요. 예. 이런 분들도 그 3분 정도는 그 막 숨이 헐떡일 정도 그렇죠. 넘어갈 정도로 예. 강도를 세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리지스턴스를 올려가지고 네, 네. 돌리는 걸 빨리 돌리는 것보다 세게 힘이 들어가게 네. 그거를 올려서 3분을 딱 하면은 더 못하겠다 해가지고 3분을 하신 다음에 예. 1분 30초 정도 쉬고 아니면 2분 쉬고 나서 다시 3분 그리고 또 2분 쉬고 또 다시 3분 그렇게 15분을 하시게 되면 네네.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그렇게 15분만 하시고 운동을 딱 끝나고 나오면 절대로 입맛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운동하신 다음에 입맛이 돌았다 하면 강도 있게 안 하신 거예요. 오히려 약간 입맛이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되게 심하게 하면 약간 미식거린 증상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심혈관계 폐 질환에도 좋고요. 네네. 예, 물론 심장에 벌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세게 하면 심장에 혈관이 너무 지금 꽉 막혔는데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네. 이런 심장에 벌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서 네. 자신의 의사와 말씀을 하셔서 자신에 맞는 운동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자전거 타실 때 보통 이제 막 빨리 페달 그냥 네. 쉽게 하시려고 오래 네.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박사님 말대로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고 다리가 안 돌아갈 정도로 뻑뻑하게 해놓고 한 3분 정도 하셨다가 한 2분 쉬고 또 3분 하시고 그렇게 운동하는 시간 한 15분 정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라는 3분을 거잖아요. 하고 2분을 쉬어야 된다는 게 키예요. 2분을 꼭 쉬어야 되는 아니 거예요? 3분 이상 못 하니까. 아, 3분을 지났는데도 할 수 있으면은 강도 있게 안 했다는 그게 거죠.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네. 거죠. 예, 3분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짐에서 자전거를 탄다 그래서 자전거를 예를 들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레드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트레이드밀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인클라인을 많이 올려놓고 네네. 그러니까 뭐 15, 16 정도가 맥시멈이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연세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40대, 50대 정도 되신 분이라면 인클라인을 맥시멈으로 올려놓고 네. 뭐 스피드를 뭐 3.5, 4마일 per hour인가 그 정도 하시면 약간 뛰지는 않고 걷는 그 정도. 그리고 자신의 체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좀 뛰어야지 3분 이상 못 하니까 네. 스피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은 이 평지로 해놓고 뛰게 되면 무릎에 무리를 많이 가죠. 50대 넘으신 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좀 걷더라도 경사를 놓고 걸으면 3분 이상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애청자께서 또 카톡 하나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운동법이 최고라고 하셨네요. 지금 본인이 이제 직접 경험을 하셨대요. 이분은. 네. 다음 카톡은요. 콩팥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키드니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콩팥을 좋게 하는 약은 없고요. 네.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뭐를 했더니 콩팥이 좋아졌다 이런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추석을 시작을 했는데 추석을 끊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거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급성적으로 그 문제가 오신 분들은 네. 콩팥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약을 먹어서 좋아진 것보다 네. 회복을 한 거고요. 그럼 현존하는 어떤 약들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네, 나빠진 콩팥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없죠. 그건 그렇군요. 없고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들 중에서 네네. 뭐를 완쾌하는 약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콜레스테롤을 완쾌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게. 고혈압 약도 고혈압을 낚으면 한 번, 두 번 먹고 안 먹어야 되잖아요. 낚고 네. 있으면. 유지를 하는 약이지 완쾌를 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네. 당뇨도 똑같고 콩팥도 네네. 그걸 낚는 약은 없고요.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더 망가지지 않게 네. 망가지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콩팥이 조금 안 좋다고 했을 때 네. 뭐 나중에 약을 먹어서 고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네. 왜냐면 자기의 콩팥이 어느 정도 망가졌을 때 그때부터 네네. 필요한 약을 먹고 필요한 치료를 했을 때 네. 나빠지긴 나빠지지만 천천히 나빠지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의 말기까지 와서 그때 아무리 약을 쓴들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약 중에서 뭐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약, 고혈압 약, 당뇨 있으신 분은 당뇨약 이런 것들이 이제 콩팥을 망가뜨리는데 천천히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서양 의학을 전공을 예. 하셨지만요. 네. 그 개중에 보면 이제 그 한약을 보고 콩팥의 어떤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약의 효능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 장인어른도 한의사시긴 아, 하지만 그러시군요. 네. 이제 우리가 네. 한의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예전에 소변을 많이 보게 할 때 콩팥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호박이 콩팥에 좋다, 뭐가 좋다 할 때 많은 경우 이뇨제가 섞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음. 사람들이 내 콩팥이 좋아졌구나 생각을 하는데 소변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꼭 그게 콩팥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뇨제로 해서 네네. 소변 많이
많이 냈다고 콩팥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한약 중에서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제가 뭐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이뇨제 같은 성분들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저기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약 같은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약을 먹어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런 네. 문제들이 좀 많이 돼서 네. 미국 학회에서도 Chinese Herb Nephropathy라고 해서 네. 중국 한약, 그러니까 중국 약의 신장 부전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들이 따로 분리될 정도로 네. 좀 문제가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신장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게 신장이 안 좋을 경우에 종합 바이라민을 드시게 되면 이게 몸에 해로운지를 또 물으셨어요. 그 보통 초기에는 괜찮고요. 네. 중기 정도 뭐 4기 정도 넘어가시면은 네네. 4기라는 게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GFR을 보셔서 GFR이 보통 뭐 30에서 40 정도 이하가 되면은 네. 보통 우리가 보통 파는 그런 비타민을 드시면 안 되고요. 그 신장에 안 좋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네. 비타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종합 비타민에서 칼슘, 매그니슘, 네네. 뭐 이런 전해질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네네. 그것들이 이제 콩팥에서 제대로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될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종합 바이라민 그런 걸 추천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특별히 쓰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네프로바이트라고 해서 비타민 뭐 이름을 따서 네프로 해서 신장에 바이트 해서 네. 비타민 해서 네프로바이트라는 상품명으로 팔리는 게 있고 뭐 다이알라바이트라는 게 있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종합 비타민에서 네. 우리 콩팥에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것들을 뺀 네. 그 네. 나머지 비타민들을 따로 판매하고요. 그것도 이제 처방전 없이 사실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특정한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칼슘이나 인이나 마그네슘처럼 콩팥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뺀 종합 바이라민은 신장이 좀 나쁘신 분들이 드셔도 큰 무리는 없다는 네, 거예요. 뭐 추석 환자분들한테도 드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욱 박사 모시고 70세 이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동맥경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전화를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욱 박사와 함께 동맥경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콜레스테롤만 있고요. 네. 고혈압, 당뇨는 없습니다. 네. GFR은 한 70, 65 이 정도 나오고요. 예. 프로틴이 소변에 1000mg 정도 나오거든요. every time. 예. 그런데 전문 닥터께서 로살틴, 이너제를 자꾸만 처방 주시는데 네. 양을 또 자꾸 늘리려고 그러시는데 그 약을 계속 먹어야만 될까요? 네. 예, 그거는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0. 예. 당뇨가 없는데 단백뇨가 1000mg이 나온다는 거는 하루에 1000mg 나온다는 계산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변 검사할 때. 예, 그러니까 그 소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는 안 나오지만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300mg 이상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살탄을 드린 거고요. 이뇨제는 로살탄하고 이뇨제하고 섞인 거를 드시나 본데 로살탄이라는 ACE 이니비터 약은 단백뇨를 줄여주고 콩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을 낙구게 하는 약은 아니고 콩팥이 망가지는 단백뇨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게 이제 혈압약인데 혈압이 없더라도 드리는 약입니다. 그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혈압이 빠지지 않는 한 맥시멈까지 올리는 약이라서 단백뇨가 나오시면 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자, 이 단백뇨로 인해서 신장의 어떤 질환들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백뇨는 신장이 벌써 망가졌는데 네. 말기까지 안 갔고 앞으로 굉장히 빨리 망가질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치거든요. 신장내과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예요. 네. 그래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반드시 그거를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셔서 네.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지가 않으면은 이제 신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박사님 근데 그 단백뇨라는 게 일시적으로 이제 그 분비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네. 보통 일시적으로 뭐 마라톤을 했다든가 네. 그런 후에 이제 재면은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해서 그 다음에 안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나올 경우에는 꼭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죠. 예전에 학창 시절에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단백뇨가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뛰면 안 된다 그리고 피곤하면 안 된다고 항상 네. 어떤 체육 시간에 달리기에서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단백뇨의 분비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단백뇨가 많이 나와서 뭐 그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네. 안 좋은 말이지 그분이 아직까지 살아계신지. 그리고 그 친구가 원래는 근데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이야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말랐는데 갑자기 퉁퉁 부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뭐 그때 얼마 안 가서 투석을 하고 네. 투석을 하면 뭐 생존율이 5년 정도밖에 못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죠. 그렇군요. 이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야지 나한테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플 때 가면 안 되고요. 안 아플 때 가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서 오시면 네. 참 저희들이 예. 해드릴 게 투석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엽 박사와 함께 동맥경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과 또 진료 원하시는 분들은요. 213-674에 8282번 213-674에 8282번으로 이제 먼저 예약하시고 만나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픈 시간 좀 알려주세요. 8시부터 5시까지 오픈하는데요. 네. 거의 이제 진료는 제가 3시까지만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도 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 좀 하나만 볼게요. 네. 혹시 단백뇨를 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지를 물으셨어요. 거품이 많이 나오면 단백뇨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거품이 나온다고 꼭 단백뇨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거품이 나오면 그게 이제 가장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제일 처음 증상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시면 바로 단백뇨인지 아닌지 몇 분 만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거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막 그 샴푸라든지 세제를 풀면 막 거품이 나잖아요. 네. 그런 거품의 형태야 아니면 좀 다른 거품의 형태예요? 그런 식으로 거품이 나죠. 그래서 그 거품이 꽤 오래 가거든요. 네. 보통 일반 사람들도 거품은 조금은 나지만 네, 네. 유난하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거품이 시간이 지나도 예. 변기를 이렇게 와치를 했을 때 없어지지 않는 예. 거품일 경우에는 한 3분 정도 있는데도 네. 계속 있다. 그러면 단백뇨다라고 의심을 해봐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엽 박사와 함께 동맥경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금요일에 보내드릴 라이브 데스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레지던트 데이 기념 특별 세일을 실시하는 타운 내 핫세일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현숙, 진행의 이정은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최용호의 시사 포커스 1540이 이어질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서류 미비자들의 무분별한 체포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민 추방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전화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